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43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그 형사 재판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이제 그런 어떤 모두 절차라든지 심리 절차, 그다음 판결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형이 선고되겠죠. 자, 이런 형의 선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죄 선고가 내릴 수 있고 무죄 선고가 내릴 수 있는데, 자, 유죄 선고에는 실형이 있겠죠.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이 있고, 우리가 저번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는 공부했었죠.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거. 그래서 이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하면은 그 2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1년의 징역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제도가 바로 집행유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하는 거죠. 자,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거. 그래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보통 2년이 경과할 때, 2년이 경과할 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선고유예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형이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전부 유죄에 해당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면소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유죄 판결의 선고 자체가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유죄 판결의 선고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뒤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면은 선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데, 이 무죄 선고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구속되었던 피고인인 경우에는,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인 경우에는 바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쵸, 바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형사보상 제도에 의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이 집행되는데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은, 자, 이거 누가 할까요? 누가 지휘할까요? 그쵸, 바로 검사가 합니다. 형 집행의 지휘는 검사가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징역, 금고, 구류의 형벌을 선고받을 때는 교도소로 가고, 자, 이런 것들은 교도소로 가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라든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은 이거는 집으로 가는 거죠. 자, 구금되지 않는다는 거. 자, 유죄이긴 하지만은 구금되지는 않는다. 그다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때 불만이 있어서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했죠. 그런 경우 검사나 피고인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 2심 판결을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소가 가능하다.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것은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것은 상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의에 현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가 바로 가석방 제도입니다. 무기에 있어서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 이상 지난 경우, 유기징역에 처해진 사람들은 형기 3분의 1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런 가석방의 어떤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보통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 해당되고,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재 기대되는 경우에 하고, 보통 2년 그 선고유예가 내린 2년이 지나면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은 어떻다고 그랬죠? 유죄 판결의 선고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가 바로 집행유예 제도고, 보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되는 선고의 경우에는 바로 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인죄라든지 이런 5년 이상 뭐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집행유예가 내려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법관이 참작할 만한 사유를 검토하여 1년에서 5년까지 집행유예가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리고 벌금형에도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걸 여기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은 소년 보호 대상자는 10세에서 19세 미만인 자에 해당되는 거고 10세에서 19세 미만 그래서 10세 미만인 자는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형벌도 받지 않고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10세에서 19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4세가 뭘 의미합니까? 14세는 형사 미성년을 의미하는 거죠. 14세 미만인 자, 10세에서 14세 미만인 자에 해당되는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형벌은 받지 않고 대신 보호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들은 형벌도 받을 수 있고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이면은 보호처분 안 받죠? 보호처분은 19세 미만인 사람들, 소년법에 의한 그런 처분이기 때문에 19세 이상 되면은 형벌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세에서 14세까지는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고 14세에서 19세까지는 형벌도 받을 수 있고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 사건의 처리, 처벌보다는 보호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여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 조치를 적용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거. 그래서 검사는 사건 및 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세 가지네요. 그러니까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면은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봐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하고 심각한 사안은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공소를 제기하면은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렇게 송치되면은 바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은 풀려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호 사건을 심리한다 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을 좀 도식화해 보면 자, 이렇게 소년범이 있으면은 경찰이 그 소년범을 조사하겠죠. 그래서 검사에게 그 이제 송치하는 거죠. 자, 보내면 검사가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보내면은 뭔가 좀 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좀 가벼운 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줄 수도 있겠죠. 경찰이 그걸 훈방이라고 하고 검사 입장에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자, 먼저 봐주는 거. 검사 입장에서 이제 봐주는 거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고 죄는 있지만은 한번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좀 중하다 싶으면은 기소를 하겠죠. 정식 재판으로 넘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정식 재판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은 보호처분 받을 정도면 돼 라고 하면은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거죠. 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면은 이거는 보호처분 받을 수 있는 거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판단하기에 이거는 좀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게 좋겠어 하면 다시 검사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에게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해서 일반 법원으로 이제 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일반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정식 재판 받을 정도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이렇게 가정법원 소년부로 다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년사건이 처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법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판결, 형벌을 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년사건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자, 지방법원 합의부, 1심 재판이 지방법원 합의부니까 이건 좀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형사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심원 자격을 보면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직업 등을 이유로 한 제외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될 수 있고, 자, 배심원을 선정하고 공판이 이루어지고 평이 판결되고 판결 선고가 되고, 이 배심원들의 판결이 판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 거죠. 권고적 효력만 가져서 배심원의 판결은 판사의 판결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배심원의 판결과 판사의 판결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최종적인 판결은 바로 판사만이 할 수 있고, 이거는 참조만 한다는 거. 배심원의 판결은 참조만 한다는 의미에서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형사 절차 인권 보장 과정, 이것도 중요하죠. 자, 요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을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원칙, 이게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또 미란다의 원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피의자, 피고인 모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의 몫이며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 수사 및 재판은 불구속 상태 진행이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고문 등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의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 전부 진술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 전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43번째 디즈니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